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이고한 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면제 국가 명단에서 뺐습니다. 이로써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뭡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우대 조치를 받는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네. 일본은 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부품, 소재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면제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 명단이 바로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27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이 됐었는데 해제됐기 때문에 15년 만에 제외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우방국에서 제외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왜 뺀 거고 언제부터 그럼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이었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세 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뒤에 예. 추가 규제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 화이트 리스트였습니다. 네. 화이트 리스트는 한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관료들은 우리나라에 수출된 전략 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즉, 이 북한에 밀반출돼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안보상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輸出企業に対して改めて最終需要者や最終用途などの確認に万全を期するよう求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7일간 공포를 하고 21일 동안 고시 기간을 거친 뒤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역시도 1차 수출 규제 때처럼 일본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자, 김현우 기자. 네. 하지만 속내는 그 강제징용 판결 때문으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외신도 일본 사태의 원인이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배제한 처리 후에 세코 일본 산업상은 그 특정 사안에 대한 대안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역사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쭉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배상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재를 나서고 그 한일 장관들이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미국이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미국의 요구는 없었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 중재 신용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처리 이틀 전에 미국이 중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보복은 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극단적인 선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송 기자.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해당되는 품목이 1,120여 개가 되는데요. 네. 1,120여 개를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에 처음 허가를 받은 뒤에 이제 3년간 심사를 면제해주고 심사 기간도 7일로 짧은 기간 동안으로 단축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수출하는 품목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개별적으로 다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사 과정도 까다로워집니다. 수입 목적이나 용도, 또 최종 수요지 등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해당 품목들을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민수품의 경우에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수출을 불허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1,100개가 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데, 자, 김현우 기자. 네. 일본의 규제 카드 시행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이 효력을 발휘한 순간부터 바로 모든 품목이 규제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라도 개별 허가를 면제해주는 특별 포괄 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단계적으로 특별 포괄 허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특정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먼저 규제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큰 제품부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경제 보복을 두고 우리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반도체 핵심 소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지난번에는 불화소가 한번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상 핵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또 블랭크 마스크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실리콘을 얇게 슬라이스한 소재인데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얇은 층을 겹겹이 쌓아서 바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력이 중요한 소재인데 일본 제품이 이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도 현재로선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일본 중에서도 2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산 의존도 역시 40% 가까이 돼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존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생산 업체가 있긴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저희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말고도 공작기계도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김현우 기자, 이 네. 공작기계 역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급소라면서요. 네, 공작 기계는 일단 크게는 조선소의 배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의 부품부터 작게는 스마트폰의 작은 부품까지 만드는 그런 기계인데요. 네.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공작 기계의 40%가 일본산입니다. 특히 컴퓨터 수치 제어 머신링 기계는 일본산의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일본 공작 기계 수입이 힘들어지면 우리 전체 제조업에 큰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차도 그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를 개발 중인데요.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차의 엔진이 일본 토레이의 탄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네. 수소차는 초고압 상태의 수소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이 엔진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경량화를 위해서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고기능성 탄소 섬유가 필요한데 지금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지면 결국 수소차 개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탱크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충전소에 달하는 탱크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탱크용 탄소 섬유는 이 100% 일본 도레이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체도 간단한 부분은 아니어서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 손 기자.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요. 네, 일본 대표적 경제지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일 충돌 흔들리는 반도체 연합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네.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이 좋은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한국이 반도체의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런 효율적인 분업 체제가 무너졌다. 결국 이 분업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기업이 어부지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75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이게 주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본 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하는 그 저의를 비판하면서 대화로 상황을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헐헐 타오르고 있는 거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한층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지난달부터 협상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살펴본다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제랑 정치, 뭐 과거사 이런 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거는 좀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정당한 사과를 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신 것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매 운동 대상도 처음에는 일본 맥주 안 마시기 이런 식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행이라든지 의약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SNS를 타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만큼 반짝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